설악산 편지. 오늘의 사연은 아버지가 붙이지 못한 12통의 편지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저는 그 배낭을 열었습니다.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흙이 조금 묻어 있었고 안주머니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꼭 쥔 것처럼, 꼭 품은 것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12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석 달 동안 설악산을 12번 오르셨습니다. 올 때마다 한 통씩 쓰셨습니다. 저한테 쓰셨습니다. 붙이지 못하신 편지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다 읽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의자에서 혼자 한 통씩 읽었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 편지들이 제게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산에서 무엇을 보셨는지, 무엇을 느끼셨는지, 무엇을 후회하셨는지, 그리고 왜 마지막 편지에 이렇게 쓰셨는지. 기다려라, 준서야. 아버지 간다. 아버지는 끝내 못 오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오늘 그 편지들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아버지 대신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날까지 자신이 저를 미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하셨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렇게 말해야겠습니다.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 용기가 없으셨던 거라고. 나중에 그 편지들을 읽고 나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50평생을 버텨오신 분이었습니다. 부도 직전에 회사를 살려내셨고 직원 40명의 월급을 한 번도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거래처 사장에게 머리를 숙이는 일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당신 아들 앞에서만큼은 늘 굳어버리셨습니다. 그것이 자존심인지 두려움인지. 아버지는 58년을 사시면서도 모르셨다고 편지에 쓰셨습니다. 그 답을 아버지는 산에서 찾으셨습니다. 설악산에서.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었습니다. 아버지 회사 비서가 책상 위에 서류 뭉치와 함께 작은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수취인 불명, 반송.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처음엔 거래처 우편물인 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옆으로 밀어두고 서류를 먼저 보셨답니다. 점심을 드시고 나서야 봉투를 집어 드셨는데 보낸 사람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멈추셨습니다. 박준서. 제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는 아버지가 알던 제 마지막 주소였습니다. 망원동 오피스텔. 그런데 제가 이사를 한 탓에 봉투는 아버지 회사로 왔다가 다시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봉투를 여셨습니다. 청첩장이었습니다. 흰 종이 위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준서, 그리고 제 아내 이름. 날짜는 3월 넷째 주 토요일. 꼭 3주 뒤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결혼식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보내긴 보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근데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 했습니다. 그게 3년간 연락을 끊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첩장을 서랍맨 아래 칸에 밀어 넣으셨답니다. 그리고 남은 오후 내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회의를 하고 결제를 하고 저녁엔 거래처 사람들과 술자리에 나가 소주를 12잔 드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물으셨습니다. 준서 결혼하는 거 알았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잠을 자지 못하셨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을 뜨고 천장을 보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 가방을 싸셨습니다. 아버지가 왜 가방을 싸고 있는지 당신도 잘 모르셨다고 편지에 쓰셨습니다. 그냥 손이 먼저 움직였다고. 등산화, 등산바지, 방풍 재킷, 오래된 배낭. 새벽 4시 반 아버지는 동서울 터미널에 서 계셨습니다. 매표소 직원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설악산이요. 설악동 소공원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비선대 가는 길은 넓고 완만했습니다. 2월 설악은 아직 겨울이었습니다. 나무들이 뼈대만 남은 채 하늘을 향해 서 있었고 계곡에는 군데군데 얼음이 남아 그 틈으로 물이 소리를 내며 흘렀습니다. 아버지는 걸으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생각이 더 선명해지셨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따로 아버지를 불러 말씀하셨답니다. 이 아이 재능이 있습니다. 잘 키워주세요.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너무 오래 하게 두지 마. 공부해야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선대에 닿으셨을 때 아버지는 바위 위에 앉아 배낭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배낭 안에 볼펜이 있었습니다. 메모지는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읽다만 신문지가 구겨진 채로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지 귀퉁이에 제 이름을 쓰셨습니다. 박준서. 그 두 글자를 쓰고 나서 한동안 펜을 들고 계시다가 편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편지 비선대에서. 준서야, 아버지다. 이 편지 내가 읽을지 모르겠다. 아마 안 읽겠지. 그래도 써야겠다. 오늘 새벽에 가방을 싸서 여기까지 왔는데 왜 왔는지 나도 모르겠다. 설악산이 나한테 오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아무 데라도 가야 할 것 같아서 온 것 같기도 하다. 오늘 반송된 우편물을 받았다. 내 청첩장이었다. 결혼하는구나. 축하한다는 말을 먼저 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 말이 잘 안 나온다. 축하보다 다른 감정이 더 크게 차올라서 그게 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서운함인지 미안함인지 아니면 그냥 낯설민지. 3년이 넘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전화한 게 3년 전 추석이었지. 그날 나는 뭔가 또 잘못된 말을 했던 것 같다.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 아마도 또 내 일을 무시하는 말이었겠지. 그래서 내가 전화를 끊었을 거다. 나는 그날 이후로 내 번호를 누르려다 10번은 멈췄다. 뭐라고 할지 몰라서였다. 미안하다는 말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는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면 뭔가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버지 잘못이다. 오늘 이 신문지 귀퉁이에 첫 편지를 쓴다. 이 편지는 붙이지 않을 것이다. 아직은 붙일 용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쓰련다. 12번 이 산에 올 것이다. 올 때마다 한 통씩 쓸 것이다. 12통을 다 쓰고 나면 그때는 붙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비선대 계곡물이 세게 흐르고 있다. 겨울인데도 안 얼었다. 바위 사이를 비집고 기어이 흘러가고 있다. 참 용감하다, 저 물이. 준서야, 아버지는 오늘 산에 왔다. 아버지가. 그 첫 번째 편지를 읽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신문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손이 떨리셨던 것 같았습니다. 준서야 아버지다. 그 두 줄이 그렇게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줄 앞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새벽에 혼자 버스를 타고 설악산까지 가서 신문지 귀퉁이에 제 이름을 쓰고 계셨다는 걸 저는 그때까지 몰랐습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두 번째 주가 왔습니다. 그 사이에 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드셨는데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방안을 채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딱 한마디만 하셨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해 보이더라.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답니다. 그날 밤도 잠을 못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새벽에 다시 배낭을 싸셨습니다. 이번엔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작은 노트 한 권과 펜을 챙기셨습니다. 어머니가 주방에서 보셨는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답니다. 현관에서 등산화 끈을 묶으실 때 뒤에서 보온병을 내미셨다고 합니다. 숭늉이에요. 들고 가요. 아버지는 보온병을 받아 배낭에 넣고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오색약수터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코스였습니다. 가파르고 험하지만 사람이 적은 길. 혼자 생각하기에 좋은 길이었습니다. 오색약수터에 닿을 즈음 바람이 뺨을 때렸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약수를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차갑고 쓴맛. 그 맛을 느끼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나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즉 제 할아버지. 경상도 시골에서 대장간을 하셨던 분. 말이 없고 손이 거칠고 칭찬이라는 걸 평생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않으셨던 분. 아버지가 중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해도 시골 학교에서 1등이야 쉽지 하셨던 분.
아버지는 약수터 옆 바위에 앉아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두 번째 편지 오색 약수터에서. 준서야, 오늘 오색 약수터에 왔다. 쓴 물을 마시다가 갑자기 할아버지가 생각났다. 이상하지? 약수가 왜 갑자기 할아버지 생각을 나게 하는지. 내가 중학교 때였다. 미술 선생님이 연락을 했다. 준서가 그림 재능이 있다고 미대를 고려해 보라고.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집에 와서 내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니?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다. 너는 그날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나는 내가 삐쳤다고 생각했다. 사춘기라고 생각했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데 오늘 이 산에서 생각해보니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알 것 같다. 무서웠던 거다. 그림 그리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를 나는 알았다. 불안정하고 가난하고 세상이 알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그 길이 무서웠던 거다. 그래서 미리 막은 거다. 내가 다치기 전에. 그게 아버지 방식의 사랑이었다. 근데 준서야, 나는 오늘 이 산에서 처음 알았다. 할아버지도 나한테 똑같이 했다는 걸. 내가 고등학교 때 음악을 좋아했다. 기타를 치고 싶었다. 할아버지가 기타를 마당에 내다 버렸다. 공부나 해라 했다. 나는 그게 너무 싫었다. 그 싫음이 평생 가슴에 남았는데 나는 그걸 너한테 그대로 했구나. 물려주지 말아야 할 걸 물려줬구나. 준서야, 미안하다. 이 말을 이제야 쓴다. 산에 와서야 겨우 쓴다. 아버지가. 세 번째 주. 끝청 대피소까지 오르는 길은 가팔랐습니다. 눈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젠을 차고 천천히 올라가셨답니다. 발밑에서 눈이 서걱거리는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가라앉혔다고 편지에 쓰셨습니다. 끝청 대피소에서 배낭을 내리고 앉으셨을 때 제 초등학교 때 그림일기가 떠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알림장에 쓴 그림일기. 아버지는 일기라고 쓰진 못하고 짧게 썼다고 하셨는데 아버지는 어느 날 우연히 그걸 보셨답니다.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 안 난다. 아버지가 나랑 같이 있어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어렸을 때 썼습니다. 솔직하게. 그게 10살짜리 아이한테는 그냥 일기였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저는 기억합니다. 일기에 이런 거 쓰면 안 돼. 공부 얘기, 학교 얘기 써야지. 저는 그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확실한 건 그 다음부터는 일기에 아버지 얘기를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편지 끝청 대피소에서. 준서야, 오늘은 끝청까지 왔다. 눈이 조금 남아 있었다. 발밑에서 눈 밟히는 소리가 나는데 이상하게 내 초등학교 때 생각이 났다. 5학년 때 그림일기 기억하니? 아버지 얼굴이 잘 기억 안 난다고 썼지. 나는 그 일기를 보고 너한테 혼냈다. 그런 일기 쓰지 말라고. 오늘 이 산에서 그 기억이 떠오르는데 나는 그냥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 눈만 내려다봤다. 준서야, 그때 너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던 거잖아. 그냥 그게 전부였잖아. 아버지 얼굴 보고 싶고 같이 있어주면 좋겠다고. 10살짜리 아이가 그 말을 일기에다 쓴 거잖아. 나는 그게 창피해서 혼냈다. 내가 자식한테 할 짓이 아니었다. 그날 방에 들어가던 내 뒷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인다. 얼마나 작은 어깨였는지, 얼마나 조용하게 방문을 닫았는지, 그 문 닫히는 소리가 30년 뒤인 오늘 이 산 위에서 들린다. 준서야, 아버지는 그때 거기서 내 손을 잡아줬어야 했다. 많이 늦었다. 알고 있다. 그래도 오늘 이 편지에 쓴다. 그때 미안했다. 정말로. 아버지가. 네 번째 주. 공룡능선. 설악산에서 가장 험한 능선입니다. 양쪽이 절벽으로 떨어지는 칼날 같은 길. 바람이 사납습니다. 아버지는 그 능선을 걸으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간 날을 생각하셨답니다.
제가 17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친구라며 여학생을 데려갔습니다. 아버지가 마침 일찍 들어오신 날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 둘이 현관에 들어서는 걸 보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인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신문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여자친구가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지금도 압니다. 저도 창피했습니다. 배웅을 하고 들어와서 한동안 방에 있었습니다. 공룡능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는 모자를 두 손으로 붙잡고 바위 옆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눈이 시리셨답니다. 바람 탓인지 다른 이유인지. 네 번째 편지 공룡능선에서. 준서야, 오늘은 공룡능선에 왔다. 바람이 심해서 노트가 자꾸 날아가려 한다. 그래도 쓴다. 내가 17살 때 여자친구를 집에 처음 데려왔잖아. 나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 아이가 얼마나 떨렸을까. 처음으로 남자친구 집에 따라온 건데 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고 들어가 버렸으니 너는 또 얼마나 창피했을까. 나는 그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고등학생이 연애가 무슨 연애냐고. 공부할 시간에 딴 생각이 웬 말이냐고. 근데 오늘 이 바람 맞으며 생각해보니 그건 다 핑계였다. 사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거다. 아들 친구한테 어떻게 웃어주고, 어떻게 잘 왔다 말하고, 어떻게 뭐 먹을래 물어봐야 하는지. 그게 낯설고 어색해서 그냥 도망간 거다. 아버지 노릇이 어색했던 거다. 준서야, 나는 늘 그랬다. 아버지여야 할 순간마다 사장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없는 사람이 됐다. 오늘 이 능선에서 내 발밑으로 절벽이 보인다. 무섭다. 그런데 있잖아. 더 무서운 건 절벽이 아니라 내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그게 제일 무섭다. 아버지가. 5번째 주. 중청 대피소에서 숨을 고르시던 아버지 스마트폰에 사진 알림이 떴다고 합니다. 이날 몇 년 전 사진을 보여주는 알림이었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제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저는 학사모를 쓰고 웃고 있었고 옆에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졸업식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거래처 미팅이 있으셨답니다. 큰 계약건이었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아니, 이해한 척했습니다. 22살. 아버지 없이 학사모를 쓰던 그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뭐, 어차피 오셔도 어색했겠지. 그 생각이 더 슬펐습니다. 5번째 편지 중청 대피소에서. 준서야, 오늘 스마트폰에서 사진이 떴다. 몇 년 전, 오늘, 내 졸업식 날. 사진에 나는 없었다. 나는 그날 미팅을 갔다. 중요한 계약이라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 졸업식은 또 있지 않냐고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다. 근데 준서야, 졸업식이 또 있니? 그날은 딱 한 번뿐인 날이었잖아. 내가 4년을 버텨서 학사모를 쓰던 딱 한 번의 날. 나는 그날 꺽이 없었다. 계약은 성사됐다. 회사는 잘 됐다. 근데 그게 뭐 그리 대단했을까? 오늘 이 산 위에서 생각해보면 그 계약이 뭔지도 잘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나는 건 사진 속에 없는 내 자리뿐이다. 준서야, 아버지는 그날 거기 있었어야 했다. 양복을 입고 학사모 옆에 서서 사진을 찍었어야 했다. 아들 어깨를 한번 두드려 줬어야 했다. 수고했다. 딱 그 한마디만 해줬어도 됐는데 나는 그걸 못했다. 창밖으로 설악능선이 보인다. 눈 덮인 봉우리들이 줄지어 서 있다. 어디도 빠진 데가 없다. 봉우리마다 제자리에 있다. 나는 왜 그 자리에 없었을까? 정말 모르겠다. 아버지가.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그날 제가 속으로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어차피 오셔도 어색했겠지. 그 말이 얼마나 슬픈 말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22살의 저는 이미 아버지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포기했습니다. 그게 더 슬펐습니다. 6번째 주. 아버지는 이번엔 전날 밤부터 움직이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기차를 타고 속초에 내려 허름한 여관에서 두어 시간 눈을 붙인 뒤 새벽 2시에 일어나셨습니다. 헤드랜턴을 이마에 두르고 칠흑 같은 산을 오르셨습니다. 대청봉 정상에 도착한 건 새벽 4시 반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2시간 전이었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체감 온도는 영하 20도가 넘었을 거라고 편지에 쓰셨습니다. 아버지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평생 자식 앞에서 한 번도 안 우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흔들리면 가족이 흔들린다고 생각하셔서 꾹꾹 눌러오셨다고 하셨습니다. 회사가 부도 위기일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도, 제가 연락을 끊던 그 추석 저녁에도. 그런데 아무도 없는 대청봉 꼭대기에서 새벽 4시 바람 속에서 그냥 우셨습니다. 바람이 뺨 위에 눈물을 금방 얼려버렸다고 쓰셨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으셨답니다. 한참을 우시다가 멈추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해가 떴습니다. 둥글고 붉고 흔들림 없이. 아버지는 그 해를 보면서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저 해는 매일 저렇게 뜨는구나.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늦었다고 뭐라 하든 그냥 제 시간에 뜨는구나. 나는 왜 그러지 못했을까? 아들한테 왜 그냥 제때 뜨지 못했을까? 7번째 편지 산장에서 한 청년을 만난 날. 준서야, 오늘 산장에서 젊은 사람을 만났다. 26쯤 됐을까? 혼자 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고 했다. 그래서 산에 왔다고. 그 아이가 나한테 김밥을 나눠줬다.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전화라도 받아주면 좋겠는데. 밥은 잘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나는 그 말을 듣고 김밥 맛을 못 느꼈다. 너도 그런 말을 한 적 있니? 나한테 직접은 못했겠지. 그래도 속으로는 그랬을 것 같다. 아버지가 전화 좀 받아줬으면, 밥은 먹는지 한 번만 물어봐줬으면. 나는 그 전화를 기다렸니? 아니, 나는 내가 연락을 끊고 나서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자존심이 아니었다. 겁이었다. 전화해서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떡하나. 받고 나서 또 상처를 주면 어떡하나. 그게 무서워서 안 했다. 근데 오늘 그 청년 뒷모습을 보면서 알았다. 기다리는 사람은 아들 쪽이었다. 전화해 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었다. 준서야, 나는 오늘 산장 구석에서 울었다. 그 청년 때문에 울었다. 아니, 너 때문에 울었다. 내가 받지 않은 전화들이 얼마나 됐을까? 아니, 내가 누르다가 지운 번호가 얼마나 됐을까? 미안하다. 다음 주에도 온다. 꼭 온다. 아버지가.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쓰신 그 청년의 말이 제 말이었습니다.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전화라도 받아주면 좋겠는데. 밥은 잘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저도 그랬습니다. 딱 그것만 바랐습니다. 사업이 어떤지, 회사가 어떤지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한 번만 밥은 먹었냐고 물어봐 주시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을까요, 아버지? 8번째 주. 3월이 됐습니다. 설악의 눈이 조금씩 녹고 있었습니다. 나무가지 끝에 물기가 맺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봄이 오고 있다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엔 정상을 밟지 않으셨습니다. 능선을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서두르지 않으셨습니다. 돌 사이에 이끼를 보셨다고 합니다. 겨울 내내 눈에 덮여있던 이끼가 눈이 녹자 다시 초록빛을 띠고 있었답니다. 참 질기다. 눈에 덮여있어도 죽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그 이끼를 보면서 저를 생각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어떤 말보다 제가 긴 시간 마음에 품고 있는 문장이 그 편지 안에 있었습니다. 8번째 편지 하산길, 녹는 폭포 앞에서. 준서야, 오늘은 정상을 안 갔다. 그냥 능선을 천천히 걸었다. 걷다가 이끼를 봤다.
겨울 내내 눈에 덮여 있었을 텐데 눈 녹으니까 다시 살아났다. 초록빛이 났다. 질기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내 생각을 했다. 너도 그런 아이였다. 어렸을 때 내가 그림을 못 그리게 해도, 기타를 못 치게 해도, 여자친구를 냉대해도, 졸업식에 안 가도 너는 그래도 살아났다. 디자이너가 됐고 결혼도 했고 이제 아이도 생겼다.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다. 나한테 그런 아버지를 두고도 내 삶을 찾아낸 거다. 그 이끼처럼. 준서야, 솔직히 말할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틀렸다고 하면 아버지라는 자리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계속 버텼다. 근데 오늘 이 하산길에서 깨달았다. 아버지 자리는 옳고 그름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으로 세워지는 거구나. 눈 속에서도 거기 있어주는 이끼처럼. 폭포가 녹고 있다. 처음엔 실 같더니 이제 소리가 난다. 나도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준서야. 아직 12통을 다 못 썼다. 아버지가. 이 편지를 읽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건 내가 잘한 게 아니라 내가 잘한 거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길 어쩌면 저는 평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직접 들을 수 없었던 그 말을 산에서 쓰신 편지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몰라서 그러셨다는 걸. 근데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렇게라도. 9번째 주. 내 설악으로 들어가는 길. 백담사 가는 계곡길이었습니다. 봄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계곡 옆 버드나무에 연두색잎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날 배낭 안에 편지 9통을 넣어 오셨습니다. 접고 또 접어 작은 봉투에 담아서. 그리고 오늘은 우체국에 들를 생각이셨답니다. 백담사 가는 길목에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거기 우체국이 있다는 걸 미리 확인해 두셨답니다. 드디어 보내자. 그렇게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앞에 서자 발이 멈추셨다고 합니다. 유리문 너머로 창구가 보였습니다.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배낭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봉투가 잡혔습니다. 꺼내지 못하셨습니다. 5분을 서 계셨습니다. 10분을 서 계셨습니다. 결국 그냥 돌아서셨습니다. 9번째 편지 백담사 마당에서 낭독 톤 자책하듯, 그러나 체념하지 않고. 준서야, 오늘 우체국 앞에서 돌아섰다. 보내려고 갔다. 진짜로 보내려고 갔는데 문 앞에서 못 들어갔다. 왜냐고 스스로한테 물었다. 답은 하나였다. 무서워서. 내가 받고 답을 안 할까봐. 읽고 버릴까봐. 그 생각이 드니까 손이 안 움직였다. 준서야,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이다. 산을 9번 오르고 편지를 9통 쓰고 그래도 우체국 문 하나를 못 열었다. 근데 있잖아. 오늘 백담사 마당에 앉아서 생각했다. 어쩌면 이 편지는 처음부터 붙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달라지기 위해서 쓰는 편지였는지 모르겠다. 그래도 준서야, 언젠가는 보낼 것이다. 다 쓰고 나면 반드시. 풍경 소리가 난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난다. 바람이 없을 때는 조용하다. 그래도 풍경은 거기 매달려 있다. 소리가 안 날 때도 아버지도 거기 있다. 소리 못 낼 때도 아버지는 거기 있다. 아버지가. 10번째 주. 다시 백담사 계곡길이었습니다. 봄이 더 가까이 왔습니다. 계곡 옆 버드나무에 연두색잎이 맺혀 물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계곡 옆 너럭바위에 앉으셨습니다. 노트를 펴셨습니다. 펜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쓰셨습니다. 미안하다. 그 2글자를 쓰셨다가 지우셨다가 다시 쓰셨습니다. 3번을 지우고 4번째에 그냥 두셨답니다. 그 2글자 다음에 아무것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왜 미안한지, 어떻게 달라지겠다는지
아무것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그것만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눈물이 나셨다고 했습니다. 설명 없는 미안함이 설명 있는 미안함보다 더 크다는 걸 그날 처음 하셨다고. 10번째 편지 백담사 계곡에서. 준서야, 오늘은 긴 말 안 할게. 미안하다. 그냥 그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하는데 10번을 산에 와야 했다. 아버지가 그만큼 겁쟁이였다. 계곡물이 흐른다. 버드나무에 잎이 났다. 봄이 오는데 아들 얼굴이 보고 싶다. 아버지가. 저는 이 10번째 편지가 가장 짧은데도 가장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그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아버지가 그 말 한마디 하러 10번을 산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오래 울었습니다. 11번째 주. 아버지가 산을 오르시다가 어머니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숨이 차서 걸음을 멈추고 받으셨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금 떨렸답니다. 준서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대요. 오늘 아침에.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한참 서 계셨습니다. 내가 할아버지가 됐다. 등산로 옆 바위에 주저앉아 배낭을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날 그 표정이 어떠셨을지 저는 모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1번째 편지 손자 소식을 들은 날. 준서야, 오늘 내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산 중턱에서 들었다. 전화를 끊고 바위에 주저앉았다. 한참을 앉아 있었다. 너도 이제 아버지구나.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차분해졌다. 눈물도 안 났다. 그냥 하늘이 크게 보였다. 파랗고 넓은 하늘이. 준서야, 너는 나보다 좋은 아버지가 될 거다. 확신한다. 왜냐면 너는 나쁜 아버지가 어떤 건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선생님이 된다. 근데 하나만 부탁해도 되니? 아들한테 자주 안아줘라. 아버지 품이 어떤 건지 그 아이가 자라면서 몸으로 알게 해줘라. 나는 너한테 그걸 못 해줬다. 언제부터인가 안아주지 않았다.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였던 것 같다. 사내 녀석이 무슨 하면서. 그게 다 핑계였다. 안아주는 아버지가 되라. 나는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다. 이제 조금 앞이 보이는 것 같아서다. 손자 얼굴이 보고 싶다. 아들 얼굴도 보고 싶다. 다음 주에 마지막 편지를 쓰고 반드시 보낼 것이다. 아버지가. 아버지는 제 아들을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지금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아들한테 자주 안아줘라. 저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을 안을 때마다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해주고 싶으셨던 것을 제가 제 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저와 함께 계십니다. 오막 드디어 봄 그리고 이별. 12번째 주. 마지막 산행이었습니다. 5월의 설악은 달랐습니다. 진달래가 피어 있었습니다. 능선 곳곳에 분홍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전부 잎을 달았습니다. 겨울에 뼈대만 남았던 나무들이 이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케이블카를 타지 않으셨습니다. 걸어서 올라가셨습니다. 이 마지막 산행만큼은 두 발로 걸어서 올라가야 할 것 같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울산바위 정상에 닿으셨습니다. 발 아래로 설악 전체가 보였습니다. 동쪽으로는 동해가 반짝였습니다. 배낭을 내리고 앉으셨습니다. 안주머니에서 11통의 편지를 꺼내셨습니다. 하나씩 펼쳐 천천히 읽으셨습니다. 한 통 읽을 때마다 설악바람이 불었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눌러잡고 계속 읽으셨습니다. 11통을 다 읽고 나서 노트를 펼치셨습니다. 마지막 편지를 쓰셨습니다. 12번째 편지 울산 바위 정상에서. 준서야, 오늘 12번째다. 석 달 동안 매주 이 산에 왔다. 올 때마다 한 통씩 썼다. 12통이 됐다. 오늘 그 편지들을 다 꺼내 읽었다. 첫 번째 편지를 읽는데 글씨가 엉망이었다. 신문지에 손이 떨려서 쓴 거라.
삐뚤빼뚤한 글씨로 준서야, 아버지다, 라고 써 있었다. 그 두 줄을 읽는데 눈물이 났다. 석 달 전에 내가 얼마나 막막했는지, 새벽에 가방 싸서 혼자 버스 탄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준서야, 아버지는 이 석 달 동안 산이 가르쳐 준 것들이 있다.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 기다리기만 하면 아무것도 오지 않는다는 것, 미안하다는 말은 설명이 없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 자리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냥 거기 있어주는 것으로 세워진다는 것. 나는 오랫동안 거기 없었다. 이제 있고 싶다. 내 옆에, 며느리 옆에, 그리고 내 손자 옆에, 거기 있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준서야,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산을 12번 오를 수 있었다. 내가 있어서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쓸 수 있었다. 내 덕분에 아버지가 조금 나은 사람이 됐다. 고맙다, 아들아. 사랑한다. 이 말도 처음 쓴다. 오늘 이 편지를 붙이러 간다. 산을 내려가서 처음으로 우체국 문을 열 것이다. 그리고 집에 가서 내 번호를 누를 것이다. 기다려라, 준서야. 아버지 간다. 아버지가. 12번째 편지를 접어 봉투에 넣으셨습니다. 12통의 편지를 모아 배낭 안주머니에 넣으셨습니다. 지퍼를 잠그셨습니다. 배낭을 메고 일어서셨습니다. 하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우셨을 겁니다. 5월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으셨을 겁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아래를 내다보셨을 겁니다. 진달래가 흐드러져 있었겠죠. 이 꽃들이 다 피어 있는 걸 알았으면 준서도 좋아했을 텐데. 그 생각을 하시다가 갑자기 발이 멈추셨습니다. 가슴 한가운데서 무언가 쥐어짜는 것 같으셨습니다. 처음엔 숨이 가쁜 건가 하셨답니다. 계단을 빨리 내려오셨나 하셨답니다. 난간을 잡고 숨을 고르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통증이 더 세게 왔습니다. 왼쪽 팔이 저렸습니다. 등 쪽으로 통증이 번졌습니다. 식은땀이 한꺼번에 났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아버지는 난간을 잡은 채 천천히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파랬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넓었습니다. 준서야, 나 지금 하늘이 너무 파랗다. 그 생각을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배낭을 안은 채로 진달래 핀 설악산 하산길에서 그렇게 아버지의 부고를 받은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등산로를 내려오던 다른 등산객이 쓰러진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신고가 들어갔고 구급대가 올라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 목소리가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아기를 내려놓으며 달려왔습니다. 저는 아내 손을 잡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차갑게 누워 계셨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늘어 계셨고 머리카락이 더 하얘져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아프거나 두려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잠든 것 같은 얼굴이셨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가 구석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병원 직원이 아버지 유품이라며 배낭을 가져다 줬습니다. 낡은 배낭이었습니다. 흙이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배낭을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뭐가 이렇게 무거울까 싶어 열었습니다. 물, 보온병, 행동식 몇 개, 그리고 안주머니. 지퍼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나왔습니다. 꼭 품은 것처럼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였습니다. 12통이었습니다. 저는 응급실 복도 의자에 앉아 편지를 꺼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 신문지 귀퉁이였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준서야, 아버지다. 그 두 글자를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를 읽었습니다. 제가 미대를 가고 싶다고 했던 그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러셨는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무서웠다고. 제가 다칠까봐 무서워서 막으신 거라고. 세 번째 편지.
그림일기 이야기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인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기억하고 계셨구나. 제가 방에 들어가던 그 뒷모습을 30년이 지나도록 기억하고 계셨구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읽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대청봉 새벽에 혼자 우셨다는 문장에서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간호사가 멈추더니 이쪽을 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일곱 번째 편지. 산장에서 청년을 만난 날. 그 청년이 아버지께 한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뭘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끔 전화라도 받아주면 좋겠는데. 밥은 잘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것만 알면 된다고. 저는 그 문장을 읽고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나도 그랬어요. 나도 그것만 바랐어요. 밥은 먹는지, 몸은 괜찮은지. 그 한마디만 들었으면 됐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우셨어요? 복도에 혼자 앉아 저는 오열했습니다. 소리를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습니다. 배낭을 끌어안고 아버지 편지들을 가슴에 꼭 붙잡고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옆에 와서 제 어깨를 안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다 울고 나서 나머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열 번째 편지는 짧았습니다. 미안하다. 그냥 그 말만 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 말하는데 10번을 산에 와야 했다. 저는 그 편지를 손가락으로 쓸었습니다. 아버지, 그 말 들었어요.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12번째 편지, 마지막 편지. 기다려라, 준서야. 아버지 간다. 저는 그 마지막 줄 앞에서 더 이상 읽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우체국도 가지 못하고 제 번호도 누르지 못하고 하산길에서 그냥 가셨습니다. 그래도 가셨습니다. 배낭 안에 12통의 편지를 품고 아들한테 가는 길에서 가셨습니다. 저는 편지들을 하나씩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차곡차곡 접어서 제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왜 이제 왔어요? 왜 이제야? 49제가 지났습니다. 저는 혼자 설악산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12번을 오르신 산. 아버지가 제 이름을 부르며 편지를 쓰신 산. 아버지의 낡은 배낭을 메고 아버지 코스대로 걸었습니다. 비선대를 지나고 오색약수터를 지나고 끝청을 넘어 대청봉으로 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새벽 2시에 혼자 올라와 일출을 기다리시던 그 봉우리. 숨이 찼습니다. 아버지는 이 길을 혼자 걸으셨구나. 이 숨막히는 길을 혼자 12번씩이나. 대청봉 정상에 올라섰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5월의 설악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동해가 반짝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편지를 쓰시며 보셨던 그 하늘이 지금 제 위에도 있었습니다. 파랗고 넓고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편지들을 꺼냈습니다. 12통. 바람에 날릴까봐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들 받았어요. 다 읽었어요. 한 통도 빠짐없이 읽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바람이 눈물을 날려버렸습니다. 또 났습니다. 또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대청봉 표지석 앞에 섰습니다. 발 아래 1000m 아래로 설악이 펼쳐졌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풍경 앞에서 저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아버지도 이 앞에서 작으셨겠지. 이 크고 넓은 산 앞에서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혼자 우셨겠지.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소리가 설악의 능선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메아리가 됐습니다.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그 소리를 받아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 메아리가 다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 말을 이제야 해요. 3년이 지나고 12통의 편지를 받고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나서야. 사랑해요. 이 말 들었죠? 설악이 다 들었으니까 아버지도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는 12통의 편지를 끝내 붙이지 못하셨습니다. 우체국 문을 열지 못하고 제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하산길에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결국 저한테 닿았습니다. 배낭 안주머니 속에서 고스란히. 말하지 못한 사랑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쌓이고 쌓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닿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필요한 건 어쩌면 거창한 화해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그냥 쓰는 것, 그냥 올라가는 것, 그냥 한 발 먼저 내딛는 것.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여세요. 이름을 누르세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나야? 밥은 먹었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있어줬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설악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